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발표되면서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소식도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참가로 인해 한층 빡빡해진 일정 속에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더블 스쿼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왼쪽 센터백과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현지 언론의 독점 이적설 보도 내용을 통해 토트넘의 새로운 스쿼드 구성 상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일정과 토트넘의 초반 일정, 개막전 일정 등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잭 핏브룩 토트넘 담당 기자가 토트넘의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분석한 내용, 그리고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 일정을 통해 전망되는 여름 이적 시장의 대대적인 영입 내용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8월에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0일 새벽에 치르고요. 에버튼과 홈 개막전,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 총 3차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3경기가 있긴 한데 이 9월부터 유로파리그 경기가 시작되고 10월에 3경기인데 유로파리그와 더불어 카라바오컵 일정이 9월과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실제 치러야 할 경기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11월에 4경기, 12월에 무려 6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11월과 12월에도 유로파 리그 및 또 각종 컵대회 일정이 겹쳐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기, 거의 매주 주중 주말 경기를 치러야 할 수 있는 일정이 구성됩니다. 1월에 4경기, 2월에 4경기가 잡혀 있는데 1, 2월에도 유로파 리그 및 각종 컵대회, FA컵 경기까지 있다 보니까 주중 경기를 피할 수 없고요. 3월에 2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 또 컵대회도 계속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FA컵에서도 생존을 한다면 역시 3월 일정도 빡빡해질 예정입니다. 4월에 5경기, 5월에 4경기인데 이 기간에는 만약 리그 일정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리그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체력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수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 허스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하이라인의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량과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를 요구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이슈, 그리고 이제 체력의 이슈들 때문에라도 주전급 선수들이 벤치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애슬레틱은 이번 토트넘의 일정을 보면서 일정 대진표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른 빅6 팀과 연달아 치르는 지옥의 일정이 없는 점, 상하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 어려운 경기를 몰아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지난 시즌보다 낫다라고 했고요. 다만 유로파 리그가 특히 확장된 버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라고 내다봤습니다. 2014-2025 시즌의 중요한 일정들을 짚어보면 6월 14일에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고요. 2023-2024 시즌의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영국 축구의 이 규정으로 인해 6월 30일에 이 보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남은 6월 30일 전까지 선수를 매각하지 못하는 일부 팀들은 다음 시즌 승점이 삭감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중에는 레스터시티라는 승격팀도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 기준으로는 이 문제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코너 갤러 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은 영국 시간 기준으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마감되고요. 겨울 이적 시장은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3일 월요일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2월 4일 아침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커뮤니티 실드가 먼저 치르고 나서 8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 18일 월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8월 16일부터 17일, 18일이 있는 주말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 커뮤니티 실드는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인 맨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맨체스터 더비로 치르게 됩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경기는 영국 시간으로 5월 25일 일요일에 전 경기 10경기가 모두 펼쳐지는 전통적인 형태로 열리게 되고요. FA컵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1일에 3라운드 일정부터 치르게 됩니다. 즉 1월 달에 추가적인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라바오컵은 8월 중순에 시작이 되는데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2라운드부터 출전을 하게 되고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나머지 7개 팀은 3라운드부터 출전을 하니까 토트넘은 바로 3라운드부터 일정에 참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확대된 36개 팀 체제의 챔피언스 리그가 9월 17일에 화요일과 수요일 유럽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한국 시간으로 수, 목 새벽에 열리게 되고요. 유로파 리그는 일주일 뒤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5일에 열리는데 전통적으로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열려왔었는데 개막 라운드는 많은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현지 시간 수, 목에 걸쳐서 한국 시간으로는 목, 금 새벽에 걸쳐서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진표가 구성되고 조추첨이 열릴지는 8월 말에 확정이 될 것 같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10월 3일에 있는 주중 경기로 이제 개막을 하고 그 뒤부터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가 모두 2라운드 일정부터는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참가하게 된 유로파 리그 역시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36개 팀이 진출을 해서 조별리그는 조추첨을 하지 않고 이제 단일 리그로 펼치게 되는데 8개 팀을 각각 홈에서 4개 팀, 원정에서 4개 팀을 따로 만나서 각기 다른 8개 팀과 경기를 하는 형태고요. 이 8경기 결과를 통해서 순위를 36개 팀이 전체로 매겨서 상위 8개 팀이 자동으로 16강에 진출하고 나머지 9위부터 24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긴 8개 팀이 상위 8개 팀과 함께 16강을 치르게 되고 최하위 8개 팀은 그냥 탈락을 하게 됩니다. 올 시즌 결승전은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첫 5경기 일정 난이도를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결과 난이도 순위에 있어서는 9번째니까 중위권 정도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초반 일정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글라스너 감독 부임 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개막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리버풀 원정, 사우스햄튼과 홈경기 이후 맨시티와 또 원정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 원정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초반 일정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평가고요. 웨스트햄 역시 에스턴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를 초반 3경기에 연달아 만나고 5라운드에 첼시와 홈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운 일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도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브라이튼, 토트넘, 맨시티를 연달아 만나니까 초반이 쉽지 않은 흐름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시티와 첫 경기 이후 에버튼, 뉴캐슬, 아스널, 브렌트포드니까 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전력상으로는 해볼 만한 팀들을 초반에 만난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개막전 상대가 원정이긴 하지만 승격팀인 레스터 시티 게다가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로 떠난 레스터 시티라는 점에 있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토트넘이 이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유로파 리그 무려 이제 조별 단계를 8경기를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를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토트넘의 일정 카라바오컵 3라운드가 9월 17, 18일에 있는 주중 경기로 잡혀 있거든요. 즉 그 다다음 주에 있을 9월 25, 26일에 있을 유로파 리그 개막전을 포함하면 9월에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10월에도 유로파 리그 2경기가 있는데 만약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카라바오컵 경기까지 펼쳐지니까 3경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11월에도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는 상황이고 12월 같은 경우도 유로파리그 6차전과 더불어서 만약 카라바오컵 5라운드에까지 올라갈 경우 뭐 이건 굉장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겠죠. 8강까지 올라간다면 경기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6월에는 프리미어리그만 이미 6경기가 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까지 살아남을 경우에는 총 8경기로 12월에는 매주 주중 주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은 특히나 우승이 좀 가능한 좀 기대할 만한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1월 첫 주에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 주중 경기로 잡혀 있거든요. 이 경기까지 올라간다면 또 FA컵을 주말에 치러야 되고 또 카라바오컵 준결승은 1, 2차전으로 열리기 때문에 2월 첫 주에도 카라바오컵 경기를 추가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FA컵 3라운드도 이제 크게 대진상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4라운드 진출은 조금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2월 초에는 카라바오컵 4강 2차전과 FA컵 4라운드까지 연달아 치르게 되는데 1월 마지막에 유로파리그 7, 8차전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기를 토트넘이 치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더블 스쿼드 구축을 위해 영입하려고 한 선수들은 대체로 토트넘의 최근의 영입 기조에 맞춰서 젊고 어린 앞으로의 포텐이 큰 선수인데요.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디 애슬레틱 그리고 영국 스포츠의 바델 기자가 보도한 아치 그레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17살의 나이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선수인데 본래 중앙 미드필더 출신인데 속도감과 또 많은 활동량, 기술적인 능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보니까 특히 지난 시즌에는 라이트백으로 30경기를
쪘거든요. 그러면서 에메르송 로얄의 매각에 따라서 페드로 포로의 백업 자원인 라이트백으로 뛰고 또 중앙 미드필더의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선수로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선수니까 여러모로 토트넘이 투자하고자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지난 시즌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에 임대를 보냈던 조 로든과 더불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포텐을 터뜨리는데 실패한 올리버 스킵까지 묶어서 2명을 주면서 그레이를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치 그레이를 여러 다른 팀들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아치 그레이 역시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 토트넘보다 좀 윗단계의 팀들에 갔을 때는 더욱더 출전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많은 대회를 소화해야 하는 토트넘에 온다면 뭐 포로가 전 경기를 다 뛸 수는 없잖아요. 아치 그레이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영입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가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슈투트가르트의 일본 대표 수비수 이토 히로키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과의 영입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미 이토 히로키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 오피셜이 나왔잖아요.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 센터백이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믿을만한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토트넘뿐 아니라 사실 뭐 브라이튼, 뉴캐슬, 리버풀, 웨스트햄까지도 유로 2024에 참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수비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선수의 영입 관심을 갖고 있다. 영입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2002년생으로 22살로 188cm의 큰 키에 왼발잡이, 힘과 높이를 두루 겸비했고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본래 왼쪽 풀백 내지 3백의 왼쪽 수비수를 보다가 지난 2023-2024 시즌에 볼로냐의 돌풍 과정 속에 티아고 모타 감독이 확실하게 센터백 자리에 이제 매김하게 하면서 빌드업과 점진 수비와 뭐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탈리아판 반더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감을 또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우도기와 반더벤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 선수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는 상태에서 두 자리를 모두 번갈아 볼 수 있는 선수가 와야만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서 충분한 출전 기회도 부여할 수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정말 부상으로 다쳤을 때는 경기력에 손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토 히로키를 놓친 가운데 칼라피오리가 온다면 우도기든 반더벤이든 쉬게 해주면서 또 빠졌을 때 대안으로 주전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또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정도의 포텐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실제로 유로 2024 이제 개막전 알바니아와의 경기도 출전을 했고 최근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점차 이제 기회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도기의 부상 이탈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칼라피오리가 자리를 잡게 됐고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토트넘에 왔을 때도 우도기와 함께 뛰거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다만 칼라피오리가 로마 유스 출신으로서 또 로마에서 주전 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던 과정 속에 스위스 클럽 바젤을 거쳐서 지난 2023-2024 시즌에 볼로냐에 와서 많은 경기를 뛰면서 뭐 30경기에서 세리에 아무데 2골 5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또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렸잖아요. 조금 더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로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이탈리아에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유벤투스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유벤투스가 또 오퍼를 한다면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투토 유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이 제시한 뭐 연봉이나 이적료 조건이 이제 유벤투스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유벤투스를 선호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토트넘이 꽤 큰 의지를 갖고 칼라피오리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도기와 반더벤의 존재라든지 선수 본인이 이탈리아 잔류를 원한다는 점은 토트넘의 칼라피오리 영입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일리 메일에서 또 정보력이 높은 기자로 유명한 사미 목벨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계속해서 뭐 1년 넘게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죠.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인 마크 게이가 여전히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6월 17일자로 나왔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이 많은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도 있긴 하지만 유로 2024 첫 경기의 세르비아를 상대로 마크 게이가 선발 출전을 했고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팰리스에서의 경기력과 또 안정성, 후방 빌드업 능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맨유, 토트넘, 리버풀이 마크 게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팰리스가 만약에 이적을 시킨다면 올여름에 팔아야 가장 비싼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고 물론 마크 게이가 일단 유로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유로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이야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유로가 끝나고 나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매각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연장 계약을 제시하고 연장 계약을 맺고 싶은 의지가 크지만 이 연장 계약에 실패한다면 지금 팔아야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브랜스웨이트가 뽑히지 못했던
했던 것이 마크 게이의 존재 때문인데 이 브랜스웨이트가 에버턴 선수로서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7천만 파운드로 평가되고 있고 맨유와 연결되고 있잖아요. 7천만 파운드인 브랜스웨이트가 좀 더 어리긴 하고 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선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크 게이에 대해서도 팰리스가 최소한 6,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는 받아야겠다. 엄청난 이적료가 또 요구되는 부분이 토트넘 입장에서 이미 주전 포백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에게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게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전으로 뛸 팀을 가고 싶은 것이지 후보나 백업 자원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로 구축된 토트넘의 포백 라인 안에 게이가 가세야 할지 여부는 물론 더블 스쿼드 구축이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가능성을 높이 보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크 게이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와의 첫 경기의 전반전 기록 기준으로는 32번의 패스를 완벽하게 연결했고 또 공격 라인까지 넘어가서 상대 지역까지 가서 패스를 만들어내는 토트넘의 축구에 걸맞는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 태클도 3번 시도해서 3번 성공할 정도로 빌드업 태클 모두 100%의 성공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토트넘이 투자한 만큼의 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이긴 하다. 로메로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는데 물론 현 시점에서 보낼 생각은 없지만 그 대체 후비 리더로도 생각할 수 있는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게히라든지 칼라피오리의 영입을 설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HITC는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영국의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적시장의 전문가인 그레온 베일리가 제공한 독점 정보를 소개하면서 토트넘과 뉴캐슬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떠나기로 확정한 독일의 베테랑 수비수 마츠 훈멜스와 접촉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마츠 훈멜스가 지금 메이저리그라든지 미국과 사우디 등의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본인은 유럽에서 좀 더 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밝혔고 스페인 클럽 지로나와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부인하기도 했거든요. 프리미어리그라면 훈멜스가 지난 2013-2014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경험한 선수로서 이 팀을 떠나서 본인이 감독과의 좀 전술적인 많은 부분 속에서 마찰 속에 떠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높은 무대에 남아서 좀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토트넘의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상으로도 토트넘에 올 경우에는 꽤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공격적인 축구에 더 적합한 수비수라는 점에 있어서 마츠 훈멜스는 분명히 지금 젊은 토트넘 수비 라인에 가세할 경우 자신의 역할이 확실히 있을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가 점차 독점 보도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아이반 토니의 영입 제안, 이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 4천만 유로 오퍼를 했는데 브렌트포드가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아직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로 대회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연장을 했고 또 루카스 베리바를 영입하긴 했지만 최전방 공격수에도 더블 스쿼드가 필요하다. 히샬리송과 경쟁할 수 있는 공격수로 아이반 토니를 원하고 있다.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도 계약 만료가 브렌트포드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주급이 2만 파운드로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제한, 또 유럽 대항전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토트넘의 오퍼가 온다면 아이반 토니를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적료가 어떻게 맞춰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히샬리송과 비교했을 때 공중볼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공중볼 승률이 51.5%로 히샬리송의 35%보다 높죠. 진짜 9번 공격수로서 타겟형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고 유효 슈팅 비율이라든지 키패스라든지 득점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앞서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니가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에제 선수의 영입 가능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갤러거에 대해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전방의 토니, 측면과 이선의 에제와 갤러거, 후방 미드필더로는 그레이가 함께 그 자리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영입이 될 경우 더블 스쿼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수비 라인에는 칼라피오리가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멜스나 게이보다 앞서지만 칼라피오리가 이탈리아 잔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는 훈멜스를 센터백 자리에 한 명으로 보강을 하고 데이비스와 이제 반더벤이 왼쪽 풀백 영역을 좀 함께 커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레이 영입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반데르송, 모나코의 또 다른 브라질 풀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7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스코틀랜드 클럽 하츠와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요. 7월 20일에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 경기를 런던에서 가진 이후에 아시아 투어에 임합니다.
7월 27일에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경기하고 7월 31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를 치릅니다. 8월 3일 오후 8시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안방에서 출정식 경기를 갖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중에 가장 늦은 일정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되고요. 토트넘의 홈 개막전이 될 에버튼과의 경기는 아직 정확한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시즌 도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